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하는 국어 장지식 두 번째 시간, 역설이란 무엇인가 시간입니다. 역설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역설이라는 표현 방법도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문학 작품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언어 표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역설을 사전에 검색해 봤습니다. 사전에 담긴 의미는 겉으로 보기에는 명백히 모순되고 부조리하지만 그 속에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사전적 정의에서 중요해 보이는 말이 뭔가요? 그렇죠, 모순과 부조리겠죠. 선생님이 글자를 다르게 표시했으니까요. 모순과 부조리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명백하다는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딱 봐도 이건 이거다, 다른 의미는 없다, 이런 의미죠. 모순과 부조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모순이란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이라고 했죠. 모순이라는 단어의 한자를 해석하면 창과 방패라는 뜻이에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옛날 중국 초나라에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이 상인은 시장을 통해서 물건을 홍보합니다. 자,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지금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창이 보이시나요? 이 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창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방패를 다 뚫을 수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창입니다 하면서, 자, 여러분, 두 번째 상품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 방패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창을 다 막아주는 그런 방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훌륭한 방패입니다. 자, 이 상황은 느끼셨죠? 세상의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과 세상의 모든 창을 막을 수 있는 방패, 그럼 그 둘이 붙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둘 중에 하나는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둘 다 존재한다는 데서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모순이라는 의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일 때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말을 하죠. 그 다음 부조리라는 말은요, 이치나 도리에 맞지 않음이라는 뜻이에요. 이치, 도리라는 말이 들어가서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연스럽지 않고 뭔가 이상한, 옳지 않는, 잘못된 상황, 이런 걸 우린 부조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전적 의미로 분석해 본 결과 역설이라는 말은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앞뒤가 안 맞고 이상하고 잘못된 건데 그 속에 진실이 있는 표현 방식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조금 감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예시와 함께 살펴보죠. 선생님이 역설의 예시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 작은 거인, 소리 없는 아우성. 앞에서 역설이라는 건 겉으로 봤을 때 앞뒤가 안 맞고 이상하다고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 보이는 것, 즉 그 문장 그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을 볼게요. 먼저 군중이라는 뜻은요, 한 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의미해요. 근데 고독은 홀로 있는 듯이 외롭고 쓸쓸한 것이라는 의미예요. 문장 그 자체의 내용만 봤을 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쓸쓸하다 라는 게 단어 자체의 의미로만 봤을 때는 맞지 않는 말인 거죠. 그러나 이 상황은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바글바글 많은데 혹은 모두가 소리치고 환호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나 혼자 신나지 못하고 약간 그 무리에 동화되지 못하고 섞이지 못하고 그 쓸쓸한 기분을 느끼는 거.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선생님에게 혼나고 우울한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나머지 친구들은 쉬는 시간이라서 너무 와 떠들고 시끄럽게 막 놀고 있어요. 그때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고 있구나 내가, 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 더 쉬운 예시, 작은 거인. 작은이라는 건 진짜 작다는 거, 거인 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문장으로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작은데 큰 사람이야? 근데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쓰죠. 키가 작거나 몸집이 작은데 능력이 출중해,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작은 거인이다 라는 말을 종종 쓰죠. 자, 다음 예시.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이건 유치환 시인의 깃발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의 한 구절입니다.
역설의 예시로 아마 가장 유명한 예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보이는 의미만 해석하면 소리 없는 건 소리가 없는 거죠. 아우성이라는 건 여러 명이 텐션을 잔뜩 올려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건데 소리 없이 소리를 지른다 라는 의미가 돼버린 거예요. 참 이상하죠. 말이 안 되죠. 겉보기에는. 근데 여기서는 이 깃발이 나부끼는 모습을 소리는 없지만 뭔가 힘차고 의지가 보인다 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겉으로 문장으로 보이는 건 이상하고 앞뒤가 안 맞는데 의미를 찬찬히 살펴보면 숨겨진 뜻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요게 바로 역설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이 역설법과 반어법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반어법과의 차이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면요, 반어법이라는 건 속마음과 반대되는 표현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역시 너는 공부를 잘해. 이 문장의 이상함을 느낄 수 있나요? 전혀 문제 없죠. 근데 이 말을 국어 점수가 0점 맞은 친구에게 해줬습니다. 그럼 이 말이 진심인가요? 아니겠죠. 속마음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너무 잔인한 예시를 들었으니 조금 배운 사람 같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자, 김소월 작가의 진달래꽃에 사용된 반어법이죠. 나는 절대 눈물 안 흘릴 거야 하면서 괜찮은 척 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작품의 화자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한다, 슬프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여기서도 이 문장만 딱 봤을 때는 이상한가요? 뭔가 잘못됐나요? 전혀 아니죠. 반어법이 사용된 문장을 봤을 때는요, 우리가 그 문장 자체의 이상함을 느끼지 않아요. 문장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만 그 의미가 진짜 그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반어의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그 문장의 앞뒤, 주변 상황, 즉 문맥을 파악해야 알 수 있습니다. 문장만 봐도 이상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역설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역설법은 앞뒤 맥락을 몰라도 문장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반어법은 앞뒤 맥락을 알아야만 반어법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역설은 문장 자체에 모순이 있어서 성립이 되지 않는 거고, 반어는 문장에는 문제가 없으나 의미가 반대인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더 짧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역설은 문장 자체가 틀린 것이고, 반어는 문장에 담긴 의미가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틀린 것과 다른 것. 이렇게 구분을 해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우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우리가 실제로 역설을 마주했을 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유치원 시인의 깃발의 한 구절을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문구를 마주쳤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하겠죠. 뭐지? 류봉도 선생님 가라사대 아우성이라는 건 떠들썩하게 기세를 올려서 소리를 지른다고 했는데 소리가 없이 소리를 지른다니, 이게 무슨 말이지?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할 수 있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하는 건 유치원 시인, 당신은 아우성의 의미도 모르는, 기본도 모르는 사람 이라고 하면 절대 안 되겠고요. 혹시 이거 역설 표현인가? 하면서 이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작품을 쭉 읽고 결론이 나오겠죠.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표현은 깃발의 거센 움직임을 형상화하여 침묵하는 중에도 내적인 몸부림이 강하다는 것을 역설 표현으로 사용하였구나 하면서 말이죠. 다음 챕터는 역설의 효과입니다. 굳이 선생님이 역설의 효과를 찾아 넣고 싶어서 억지로 끼워서 넣긴 했어요. 단조로운 문장의 형태에 변화를 주어서 자신의 생각을 강조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굳이 선생님이 짜내서 넣어놓은 거고, 역설이라는 표현 방법도 다른 개성 있는 표현 방법과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작가들이 다양한 표현 방법, 개성 있는 표현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생각을 독자로 하여금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효과적인 주제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거겠죠. 마치 야구에서 투수가 타자에게 아웃 카운트를 잡아내기 위해서 다양한 공을 던지는 것과 비슷해요. 항상 똑같은 공만 던지면 홈런이나 안타를 맞기 일쑤니까요. 근데 뭐 야구를 좀 보시는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다양한 형태로 공을 던지고, 뭐 빠르게 던지고 느리게 던지고 잘 던진다고 해도
반드시 그게 삼진아웃으로 이어지진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역설법과 반어법 뭐 이런 방법들이 효과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표현 방법들이 무조건 좋은 거고 짱이다, 최고다 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그냥 알고 가시고 일상에서 혹은 문제에서 이런 표현들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학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